하지만 어느 쪽도 전쟁을 멈추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잠시 좀 쉬자. 그래서 체력을 비축하자. 이런 용도로 휴전을 하거나 종전을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속임수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러시아는 전쟁을 멈출 수 없다,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면 그건 폴란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리투아니아나 에스토니아 그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는 전쟁이 계속 된다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쟁을 끝냈어, 또는 최소한 미국은 이제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제스처는 확실하게 취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지만, 너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지원은 안 해, 더 이상. 너희들한테 무기 원조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입장은 분명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과연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영구적으로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토의 입장에서도, 나토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넘겨줄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와 맞붙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다른 데로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아마 제일 그 입장이 확실한 데는 폴란드일 테고, 네. 폴란드, 핀란드, 그리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뭐 그쪽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제발 우크라이나가 계속 버텨주기를 원할 거예요. 계속 러시아와 싸워주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자기가 타겟일 테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트럼프가 나토 바로 탈퇴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토를 탈퇴를 하면은 나토는 정말 방위비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대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시키고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렇죠. 트럼프가 나토를 탈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나토 회원국들,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은 지금보다 최소한 한 50%, 심지어 트럼프 얘기로는 GDP의 5%까지 늘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지금 그들이 원래, 나토 회원국들이 원래 하겠다라고 하는 게 2%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3%로 올려라라고 요구를 하다가 이제는 5%까지 올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5%까지 올리면은요, 그러면 유럽 나라들이 다 망하라는 소리예요. 예. 네. 그건 뭐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거지 국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이제 복지는 포기를 하고. 복지는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실업수당, 무슨 뭐 노령수당 이런 거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 그러면 뭐 돈을 찍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유로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 쉽게 찍어지는 돈도 아니고. 아니죠, 사실. 예, 네. 예, 자기 나라가 마음대로 찍는 돈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토 국가들은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거죠. 왜? 러시아한테 지배당하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그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나토 국가들도 트럼프가 탈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이미 그런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군비를 많이 쓰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예요. 폴란드, 영국,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네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그야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네. 야, 나까지 해야 되냐, 이제. 뭐 그런 입장인데, 거기도 계속 압력을 받겠죠. 예. 왜냐하면 회원국이니까, 너희도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도와줄 거 아니야? 계속 요구를 하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2%도 안 되는 군사비 지출을 하면 트럼프한테 계속 눈총을 받을 테고, 그런 나라들, 쟤네들 봐라,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군비 증강이 이루어질 텐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래서 폴란드 같은 나라가 오죽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우스 코리아에 와서 무기를 사가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나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다. 그거는 분명하니까. 네. 그래서 고민이 깊은 거죠.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네. 예. 거기다 군사비 지출까지 지금보다 예를 들어 한 2배 정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들이 그걸 다 생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다 돈 드는 일이잖아요. 예. 그 참 정말 그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푸틴이 좀 포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푸틴이 포기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예. 그래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주 나쁘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네, 네. 우크라이나에 미국 민주당이 돈을 왕창 내주는데 뭐 그 돈이 거기서 돈 세탁돼 가지고 다시 미국 의회로 온다라고 아 진짜요? 또 트럼프 주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바이든 아들, 네. 바이든 아들이 헌터 바이든인데 그 친구가 우크라이나 정유회사에 무슨 뭐 이사인가 뭔가 그래요. 아 되게 밀접하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네. 몇백만 불씩 받아요, 돈을. 그 사람은 석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젤렌스키가 억만장자입니다. 젤렌스키가 억만장자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억 될 겁니다. 한국 돈으로. 그럼 전쟁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이유도 약간 뭐 돈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석할 때 아주 가장 틀린 그게 뭐냐면은 깡패 푸틴이 착한 젤렌스키를 때렸다. 맞아요. 약간 그런 구도죠. 선과 악의 그렇게 보는데 구도죠. 그게 아니라 강한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때렸다라고 봐야지 그때부터 분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 국내 정치를 보면은 그 나라는 정말 실패한 나라예요. 유럽에서 땅은 2배로 넓은데 2배, 러시아 다음으로 제일 넓은 나라입니다. 네. 근데 유럽에서 꼴등에서 2번째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로부터 독립할 때, 소련 망할 때 우크라이나에 탱크가 6,000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2,000대가 있었는데 진짜 많았네요. 재작년 침략당할 때 구르는 탱크 200대, 뜨는 비행기 100대. 하도 정치가들이 부패하고 국가 안보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정치가들이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코미디언을 국민들이 뽑은 겁니다. 젤렌스키. 하긴 코미디언 출신이니까요. 젤렌스키가. 그래서 뽑은 거구나. 그 나라의 병사들, 사병들의 평균 연령이 43살입니다. 나는 그걸 보고 이거는 국가로서 이제 실패 국가다. 그리고 그러니까 감자처럼 생긴 나라예요. 이렇게 남한의 6배 네. 땅 넓이가. 네. 근데 그 중에서 인구의 17%가 러시아인입니다. 그 러시아는 달라는 거예요. 그 땅 그만큼 주고 그 사람들은 러시아 시민권 주겠다고. 땅 내놓으라고. 키신저가 이제 죽었지만은 키신저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러시아한테 땅 일부를 내놓고 그리고 거기서 국경을 바꾸고 전쟁을 끝내라. 이거는 끝까지 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그 미국도 그 전쟁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냥 질질 끌 수는 있죠. 뭐 러시아도 많이 죽고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많이 죽고 심지어 지금 북한 군인들도 죽고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보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 이거지. 그 목적이 뭔데 도대체.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가 정말 서구의 보루다. 웨스턴 시빌리제이션, 서구 문명의 보루다. 뭐 그것도 또 아니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 불필요한 전쟁이고 그러니까 그 미국 공화당은 민주당이 우크라이나를 모니 런더링, 돈 세탁 기계로 쓰고 있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사실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명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겉으로는 약간 뭐 선의 그런 입장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이익이 아니라 도덕으로 싸우는 거죠. 기준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현실주의 정치가들은 월남에서 싸울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거기 미국의 이익이 뭔데?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네네. 나중에 월맹이 그 호지명이가 공산주의자이기보다는 민족주의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황급히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정책이 맞았고
근데 지금 전쟁 초기에 젤렌스키가 하도 러시아 비행기가 폭격을 하다니까 하늘을 막아달라고 나토하고 미국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늘을 막아주는 게 노 플라이 존이라고 그래요. 나토 공군사령관이 그거는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와서 미국한테 호소하니까 그 미국에 지금은 이제 사람이 달라졌지만은 젠 사키라는 사람이 백악관 대변인이었는데 그 젤렌스키의 호소는 참 애가 타지만은 우리가 그걸 해주려면은 우리 전투기가 가서 러시아 전투기랑 싸워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3차 대전에는 흥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3차 대전을 하겠다고 각오를 해야지 거기서 이길 수 있는데 3차 대전은 흥미가 없다고 아직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게 뭐야 왜 사람만 죽고 돈만 없어져 하고서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다 하더라도 나토 입장에서는 그래도 명분이 있었던 건가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전쟁 지금 자체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꼬이는데 혹시 그 지난 여름에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 기억나세요? 네. 그때 바이든의 부인이 그 올림픽 퍼포먼스를 극찬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고. 트럼프는 이게 소금 운명이 이제 끝났구나. 이게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이 끝났구나라고. 그러니까 둘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트럼프는 이건 뭐 제가 조금 좀 과감하게 넘겨짚으면은 차라리 그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의 후계자가 러시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나 독일보다. 영국 같은데 교회 없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회교도 이슬람이 더 많고 더 많지는 않은데 이슬람의 힘이 더 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소금명을 지키는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을 지키는 게 누구야? 거기서 의심이 가니까 나 나토에서 나올 거야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 밸류를 지켜야 되지. 네네. 가치관이라든지. 네. 그래도 그 푸틴은 그래도 밥 먹을 때 아멘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기도하고. 네. 거기는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긴 하죠. 러시아가. 네.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지금 복잡하게 고려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러우 전쟁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의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착각이다. 그건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니죠. 그리고 뭐 이제 나는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현실주의에 속하고 현실주의에서도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에 속하는데 공격적 현실주의를 창시한 미국 교수가 미어샤이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미어샤이머는 전쟁이라는 게 한참 전에 왜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건드리는 거야? 전쟁 날라고 그러는 거야? 뭐야? 그 건드리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건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원래 약속을 했습니다. 그 러시아가 망할 때 여기 그 동부 유럽 국가들을 다 독립시켜주면서 해방시켜주면서 약속이 나토에 가입시키지 말 것. 근데 이 서방 전쟁이 다 접수를 해버렸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까지 오는 건 내가 못 참겠답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이 이미 저거 건드리면 이건 필경 전쟁이다. 알면서도 사실 그렇게 건드린 근데 측면이 있는 또, 거네요. 또 사실. 재밌는 거는 전쟁 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몇십만이. 그런데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저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때려도 돼 그런 소리 아니에요?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려면은 러시아가 건드리면 미군이 가서 막을 겁니다라고 얘기해 줬으면은 아마 러시아가 찝찝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방송 찾아보세요.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라도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전쟁을 해도 된다는 소리네 라고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저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러시아가 분명히 쳐들어갈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저도 어디에 나가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지켜주려면은 누가 건드리면은 내가 가서 캘리포니아라고 생각하고 싸울 거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공격받으면 캘리포니아를 지키듯이 지키겠습니다.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해줘야지 전쟁이 방지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어쨌거나 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반대하지만 나토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방법으로 뭐 휴전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잘 이루어질까요? 이것도 이제 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네. 나토군에 미군이 포함되면 러시아가 죽어도 반대할 겁니다. 아, 나토군에 뭐 그냥 폴란드군이라든가 뭐 약한 나라 군대가 들어가면 혹시 몰라도 나토의 대표가 미국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네. 유럽하고 뭐 북대서양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진행 과정을 봐야 되겠죠. 미군이 들어가는 나토군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군이 러시아 국경선에 와 있다는 걸 어떻게 러시아가 받아들이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런 카드는 내미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네요.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와 있지 않으면 또 어떻게 보장이 되겠어요? 뭐 하약한 꼬마들 많이 있어봤자지. 이름만 나토지. 그러니까 지금 러브 전쟁이 네, 지금 사실 우리 국내에서 이슈는 사실 사라져 버렸고 그냥.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이게. 아, 그래요? 시리아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아사드가 지금 러시아로 도망갔잖아요. 50년 만에 이제 독재 정권 붕괴됐다 그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나마 중동에서 가장 밀접한 뭐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랑 네. 시리아랑, 네, 네. 러시아의 핵심적인 동맹국이었거든요. 아, 중동에서. 네. 네, 네. 이 시리아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시리아가 하는 역할이 몇 가지 있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네, 네. 그 몇 가지 역할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중동에 유일하게 러시아군이 가 있는 데가 시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또 한 가지로는 시리아를 일종의 허브로 해서 아프리카 쪽에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리아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도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쿠르스크도 지금 잘 보시면 러시아군이 계속 진격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절반 60% 정도는 우크라이나군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르스크 영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쳐들어갔던 영토 가운데 60%는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다른 전선에서도 지금 계속 러시아군이 계속 이제 병력을 갈아 넣으면서 하는데 생각보다 진전이 없어요 지금.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이 좀 상황이 다급해지긴 했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북한군 투입이 12월 초면 뭐 빠르면 11월 말 뭐 전에 나와서는 또 11월 초가 될 수도 있다 막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거짓말쟁이가 돼버렸는데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투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들어간 애들을 보니 죽어 나갔고. 그 이제 쿠르스크에서 보면은 이제 러시아 공수군,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병 여단 그쪽으로 정예 부대들을 계속 밀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 몇몇 영상들을 보면 네. 좀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희생이 좀 뭐 막대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하루에 1000명씩 지금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얘기 또 나오고 있고. 네. 좀 그런 상황인데, 마침 제가 오늘 녹화하는 날, 그 전날, 그 미국에서 좀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인태 사령관, 이 사람이, 사무엘 파파로 제독인데, 미해군 제독입니다. 그 관련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12월 7일에 이제 미국의 그 레이건 국방 포럼이라고,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네네, 유명하죠. 네, 그 이름을 딴 이제 포럼이 있는데 12월 7일 미국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북한이 아무 대가 없이 참전하기로 결정을 한 거다. 물론 이건 좀 반신반의하지만, 근데 이제 네네. 이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못 믿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북한이 아무런 요청 없이 러시아에 군인을 제공했으며 파병을 제한했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이 그럼 반대급부로 뭘 러시아가 줄 거냐, 이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파파로 사령관이 얘기한 게, 러시아
이제 북한의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미그 29 전투기와 수호 27 전투기를 보내기로 합의했다. 대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지금 보니까 지금 뭐 북러 간에 여러 가지 조약도 서명을 했지만 이거에 맞춰서 북한에 이제 전투기 제공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그 29나 SU 27은 뭐 보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최신 전투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군에서 점점 이제 도태되는 전투기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거를 북한에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식까지 지금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 파파로 제독이 좀 우려하는 게 뭐였냐면, 이건 뭐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뭐 탄도미사일 기술, 특히 이제 재진입 관련된 기술, ICBM 관련된 거, 그리고 잠수함 기술 및 방공 시스템들도 포함이 될 것 같다. 이건 조금 놀란 게 미국의 이 인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군의 최고 책임자가 한 3가지 정도 얘기한 거죠. 대가 없이 갔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러시아군의 전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술 지원이나 무기 지원이 더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보니까 좀 뭔가 그동안 우리가 언급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좀 현실화돼 가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푸틴도 이 트럼프가 제안한 휴전안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이거 갑자기 전세가 좀 급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뭐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선이 안 풀리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러시아도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시리아 무너진 게 이게 굉장히 큰 지금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사드를 위해서 러시아가 시리아에 러시아 군도 파병했고 무기 지원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다 이제 물거품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은 뜻대로 안 풀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자꾸 뭐 종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킬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전도 종전을 못 시켰는데. 그렇잖아요. 바이든이 종전시킨 거 아니에요. 병력을 빼버렸죠, 뭐 사실. 병력을 뭘 했지만 자기 집권했을 때도 아프간도 정리를 못한 사람인데, 그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러 제재 통해서 유럽 은행 등에 왜 그 러시아 자산들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들을 빼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무기를 사주거나 아니면은 뭐 그 돈을 직접 줘서 무기를 만들게 하거나. 지금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언론 기사도 몇 번 나왔지만 유럽이 제재로 지금 갖고 있는 러시아 자산들을 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전쟁을 한 2년, 3년 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그 실탄이 많군요. 네. 물론 이제 미국이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카드로 무기 지원을 끊어버려도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들고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로는 현재 전선에서 멈추자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럼 이게 양측 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현재 전선에서 멈춘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군사 분계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완충 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며칠에 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쩌면 이것 때문에라도 전쟁이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1, 2년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더해서 유럽도 지금 이제 트럼프 눈치를 보지만 1기 때 한번 당해본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이 터졌고, 이제 유럽도 각성은 하고 있어요. 지금 막 트럼프가 국방비 4% 이상 막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 쓸 준비는 돼 있어요, 지금 다.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말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이 잘못 끝나면 다 아실 거예요. 영국의 체인벌린이 그 독일하고 히틀러와 협상해가지고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잖아요. 그 공포가 있어요, 지금 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다음은 차례는 우리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최근에 11월에 독일 군이 오퍼레이션 도이칠란드라는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계획의 핵심은 뭐냐? 29년에 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제가 나와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퍼레이션 도이칠란드 핵심은 그거예요. 물론 그 내용에는 담겨져 있지 그게 한 1000페이지 됩니다. 그 내용에는 없어요. 근데 슈피겔이나 독일의 이런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이걸 만든 이유가 29년 푸틴이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잘 보면 그러니까 옛날 냉전 시절에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사가 한미연합훈련 뭐 이런 연습을 진행하는 거 보면 전시에 타임테이블을 놓고 병력을 어디에 전개하고 뭐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나토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오퍼레이션 도이칠란드는 그걸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이 나토 및 미국에서 지원되는 한 80만 명 되는 병력을 전선으로 빠르게 보내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군수물자, 고속도로나 철도 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전차나 장갑차가 교량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교량이 그걸 버틸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잘못된 휴전을 하면 제2의 이 유럽 나라들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만약에 잘못 종전하면 얻어가는 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사실 며칠 전에 제가 군부대 가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군부대 강연이 있어서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종전이 되더라도 저는 북한 군인들이 상당 기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러시아군이 군사력을 회복하려면 한 4,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전사상자만 뭐 우크라이나 측 발표 따르면 한 70만 명이 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한 30만 명 이상 전사상자 발생했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재복구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이제 박살난 무기들 보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전투 병력이지만 북한군 뭐 다시 복구하는데 노동자로 쓰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종전이 되더라도 저는 한 3, 4년은 러시아에 남아있지 않을까. 사실 그 부분은 유럽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유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단기간에 저 병력들이 가진 않을 것 같다. 지금 이제 러시아 군 상황이 워낙 지금 심각하니까. 그렇죠. 네. 병력 손실이 가장 크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뭐 지금 12,000명, 15,000명 얘기하지만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일종의 이제 지금 공백인 러시아 군의 역할을 뭔가 이제 채워주는 그런 것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 시리아 때문에 푸틴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 경제도 상당히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 전시 상황이어서 어떻게 버텼는데 뭐 내부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 6개월 뭐 지나면 진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문제가 전쟁을 하면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몰랐다. 이제 러시아도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사실상 제재로 해서 막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버터가 부족한 상황도 생기고 그러니까 일반 식료품 그다음에 지금 무기 만드는 데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방에서 반도체 이런 게 제재를 당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회적으로 지금 들여오고 있는 나라들이 보면 인도, 중국.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아마 서방 세계가 종전에 만약에 종전 협상과 관련돼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꺼내들 수가 있어요. 인도나 중국에 대해서 하지 마라. 라고 그런 또 카드를 꺼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지금 나온 얘기들로만 보면 현전선에서 멈춰라. 근데 이거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어쩌면 잘못되면 저게 말로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전쟁을 멈추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잠시 좀 쉬자. 그래서 체력을 비축하자. 이런 용도로 휴전을 하거나 종전을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속임수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러시아는 전쟁을 멈출 수 없다,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면 그건 폴란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리투아니아나 에스토니아 그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는 전쟁이 계속 된다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쟁을 끝냈어, 또는 최소한 미국은 이제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제스처는 확실하게 취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지만,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지원은 안 해, 더 이상. 너희들한테 무기 원조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입장은 분명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과연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영구적으로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토의 입장에서도, 나토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넘겨줄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와 맞붙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다른 데로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아마 제일 그 입장이 확실한 데는 폴란드일 테고, 네. 폴란드, 핀란드, 그리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뭐 그쪽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제발 우크라이나가 계속 버텨주기를 원할 거예요. 계속 러시아와 싸워주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자기가 타겟일 테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트럼프가 나토 바로 탈퇴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토를 탈퇴를 하면은 나토는 정말 방위비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대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시키고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렇죠. 트럼프가 나토를 탈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나토 회원국들,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은 지금보다 최소한 한 50%, 심지어 트럼프 얘기로는 GDP의 5%까지 늘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지금 그들이 원래, 나토 회원국들이 원래 하겠다라고 하는 게 2%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3%로 올려라라고 요구를 하다가 이제는 5%까지 올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5%까지 올리면은요, 그러면 유럽 나라들이 다 망하라는 소리예요. 예. 네. 그건 뭐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거지 국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이제 복지는 포기를 하고. 복지는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실업수당, 무슨 뭐 노령수당 이런 거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 그러면 뭐 돈을 찍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유로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 쉽게 찍어지는 돈도 아니고. 아니죠, 사실. 예, 네. 예, 자기 나라가 마음대로 찍는 돈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토 국가들은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거죠. 왜? 러시아한테 지배당하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 그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나토 국가들도 트럼프가 탈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이미 그런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군비를 많이 쓰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예요. 폴란드, 영국,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네네.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그야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네. 야, 나까지 해야 되냐, 이제. 뭐 그런 입장인데, 거기도 계속 압력을 받겠죠. 예. 왜냐하면 회원국이니까, 너희도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도와줄 거 아니야?
계속 요구를 하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2%도 안 되는 군사비 지출을 하면 트럼프한테 계속 눈총을 받을 테고 그런 나라들 쟤네들 봐라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군비 증강이 이루어질 텐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래서 폴란드 같은 나라가 오죽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우스 코리아에 와서 무기를 사가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나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다. 그거는 분명하니까. 네. 그래서 고민이 깊은 거죠.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네. 예. 거기다 군사비 지출까지 지금보다 예를 들어 한 2배 정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들이 그걸 다 생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다 돈 드는 일이잖아요. 예. 그 참 정말 그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푸틴이 좀 포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푸틴이 포기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예. 그래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주 나쁘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네, 네. 우크라이나에 미국 민주당이 돈을 왕창 내주는데 뭐 그 돈이 거기서 돈 세탁돼 가지고 다시 미국 의회로 온다라고 아 진짜요? 또 트럼프 주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바이든 아들이 헌터 바이든인데 그 친구가 우크라이나 정유회사에 무슨 뭐 이사인가 뭔가 그래요. 아 되게 밀접하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네. 몇백만 불씩 받아요, 돈을. 그 사람은 석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젤렌스키가 억만장자입니다. 젤렌스키가 억만장자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억 될 겁니다. 한국 돈으로. 그럼 전쟁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이유도 약간 뭐 돈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석할 때 아주 가장 틀린 그게 뭐냐면은 깡패 푸틴이 착한 젤렌스키를 때렸다. 맞아요. 약간 그런 구도죠. 선과 악의 그렇게 그런 구도로 보는데 보죠. 그게 아니라 네. 강한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때렸다라고 봐야지 그때부터 분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 국내 정치를 보면은 그 나라는 정말 실패한 나라예요. 유럽에서 땅은 2배로 넓은데 2배, 러시아 다음으로 제일 넓은 나라입니다. 네. 근데 유럽에서 꼴등에서 2번째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로부터 독립할 때, 소련 망할 때 우크라이나에 탱크가 6,000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2,000대가 있었는데 진짜 많았네요. 재작년 침략당할 때 구르는 탱크 200대, 뜨는 비행기 100대. 하도 정치가들이 부패하고 국가 안보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정치가들이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코미디언을 국민들이 뽑은 겁니다. 젤렌스키. 하긴 코미디언 출신이니까요. 젤렌스키가. 그래서 뽑은 거구나. 그 나라의 병사들, 사병들의 평균 연령이 43살입니다. 나는 그걸 보고 이거는 국가로서 이제 실패 국가다. 그리고 감자처럼 생긴 나라예요. 이렇게 남한의 6배 네. 땅 넓이가. 네. 근데 그 중에서 인구의 17%가 러시아인입니다. 그 러시아는 달라는 거예요. 그 땅 그만큼 주고 그 사람들은 러시아 시민권 주겠다고. 땅 내놓으라고. 키신저가 이제 죽었지만은 키신저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러시아한테 땅 일부를 내놓고 그리고 거기서 국경을 바꾸고 전쟁을 끝내라. 이거는 끝까지 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그 미국도 그 전쟁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질질 끌 수는 있죠. 뭐 러시아도 많이 죽고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많이 죽고 심지어 지금 북한 군인들도 죽고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보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 이거지. 그 목적이 뭔데 도대체.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가 정말 서구의 보루다. 웨스턴 시빌리제이션, 서구 문명의 보루다. 뭐 그것도 또 아니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 불필요한 전쟁이고 그러니까 그 미국 공화당은 민주당이 우크라이나를 모니 런더링, 돈 세탁 기계로 쓰고 있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사실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명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겉으로는 약간 뭐
선의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네. 이익이 아니라 도덕으로 싸우는 거죠. 기준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현실주의 정치가들은 월남에서 싸울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거기 미국의 이익이 뭔데?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네네. 나중에 월맹이 그 호지명이가 공산주의자이기보다는 민족주의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황급히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정책이 맞았고. 근데 지금 전쟁 초기에 젤렌스키가 하도 러시아 비행기가 폭격을 한다니까 하늘을 막아달라고 나토하고 미국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늘을 막아주는 게 노 플라이 존이라고 그래요. 나토 공군사령관이 그거는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와서 미국한테 호소하니까 그 미국에 지금은 이제 사람이 달라졌지만은 젠 사키라는 사람이 백악관 대변인이었는데 그 젤렌스키의 호소는 참 애가 타지만은 우리가 그걸 해주려면은 우리 전투기가 가서 러시아 전투기랑 싸워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3차 대전에는 흥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3차 대전을 하겠다고 각오를 해야지 거기서 이길 수 있는데 3차 대전은 흥미가 없다고 아직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게 뭐야 왜 사람만 죽고 돈만 없어져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다 하더라도 나토 입장에서는 그래도 명분이 있었던 건가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전쟁 지금 자체가. 거기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꼬이는데 네. 혹시 그 지난 여름에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 기억나세요? 네. 그때 바이든의 부인이 그 올림픽 퍼포먼스를 극찬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고. 트럼프는 이게 소금 문명이 이제 끝났구나. 이게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이 끝났구나라고. 그러니까 둘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트럼프는 이건 뭐 제가 조금 좀 과감하게 넘겨짚으면은 네. 차라리 그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의 후계자가 러시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나 독일보다. 영국 같은데 교회 없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회교도 이슬람이 더 많고 더 많지는 않은데 이슬람의 힘이 더 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소금명을 지키는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을 지키는 게 누구야? 거기서 의심이 가니까 나 나토에서 나올 거야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 밸류를 지켜야 되지. 네네. 가치관이라든지. 그렇지. 네. 그래도 그 푸틴은 그래도 밥 먹을 때 아멘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기도하고. 네. 거기는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긴 하죠. 러시아가. 네.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지금 복잡하게 고려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러우 전쟁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의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착각이다. 그건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니죠. 그리고 뭐 이제 나는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현실주의에 속하고 현실주의에서도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에 속하는데 네. 공격적 현실주의를 창시한 미국 교수가 미어샤이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네네. 미어샤이머는 전쟁이라는 게 한참 전에 왜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건드리는 거야? 전쟁 날라고 그러는 거야? 뭐야? 그 건드리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건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원래 약속을 했습니다. 그 러시아가 망할 때 여기 그 동부 유럽 국가들을 다 독립시켜주면서 해방시켜주면서 약속이 나토에 가입시키지 말 것. 근데 이 서방 전쟁이 다 접수를 해버렸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까지 오는 건 내가 못 참겠답니다. 러시아가. 사실 미국 학자들이 이미 저거 건드리면 이건 필경 전쟁이다. 알면서도 사실 그렇게 건드린 근데 측면이 있는 그리고 거네요. 또 사실. 재밌는 네. 거는 네. 전쟁 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몇십만이. 그런데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저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때려도 돼 그런 소리 아니에요?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려면은 러시아가 건드리면 미군이 가서 막을 겁니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아마 러시아가 찝찝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나중에 한번 방송 찾아보세요.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라도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전쟁을 해도 된다는 소리네 라고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저도 예.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네. 그리고 러시아가 분명히 쳐들어갈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저도 어디에 나가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지켜주려면은 누가 건드리면은 내가 가서 캘리포니아라고 생각하고 싸울 거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공격받으면 캘리포니아를 지키듯이 지키겠습니다.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해줘야지 전쟁이 방지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어쨌거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반대하지만 나토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방법으로 뭐 휴전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잘 이루어질까요? 이것도 이제 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네. 나토군에 미군이 포함되면 러시아가 죽어도 반대할 겁니다. 나토군에 뭐 그냥 폴란드군이라든가 뭐 약한 나라 군대가 들어가면 혹시 몰라도 나토의 대표가 미국 아니에요? 그렇죠. 뭐 유럽하고 뭐 북대서양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진행 과정을 봐야 되겠죠. 미군이 들어가는 나토군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군이 러시아 국경선에 와 있다는 걸 어떻게 러시아가 받아들이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런 카드는 내미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네요.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와 있지 않으면 또 어떻게 보장이 되겠어요? 뭐 하약한 꼬마들 많이 있어봤자지. 이름만 나토지. 그러니까 지금 러브 전쟁이 네. 지금 사실 우리 국내에서 이슈는 사실 사라져 버렸고 그냥.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이게. 그래요? 시리아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맞아요. 아사드가 지금 러시아로 도망갔잖아요. 50년 만에 이제 독재 정권 붕괴됐다 그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나마 중동에서 가장 밀접한 뭐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랑 네. 시리아랑. 네. 러시아의 핵심적인 동맹국이었거든요. 중동에서. 네. 네. 시리아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시리아가 하는 역할이 몇 가지 있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몇 가지 역할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중동에 유일하게 러시아군이 가 있는 데가 시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또 한 가지로는 시리아를 일종의 허브로 해서 아프리카 쪽에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리아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도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쿠르스크도 지금 잘 보시면 러시아군이 계속 진격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절반 60% 정도는 우크라이나군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르스크 영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쳐들어갔던 영토 가운데 60%는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다른 전선에서도 지금 계속 러시아군이 계속 이제 병력을 갈아 넣으면서 하는데 생각보다 진전이 없어요 지금.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이 좀 상황이 다급해지긴 했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북한군 투입이 12월 초면 뭐 빠르면 11월 말 뭐 전에 나와서는 또 11월 초가 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거짓말쟁이가 돼버렸는데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투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들어간 애들을 보니 죽어 나갔고. 그 이제 쿠르스크에서 보면은 이제 러시아 공수군 그다음에 이제 뭐 해병 여단 그쪽으로 정예 부대들을 계속 밀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 몇몇 영상들을 보면 네. 좀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희생이 좀 뭐 막대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하루에 1000명씩 지금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좀 그런 상황인데, 마침 제가 오늘 녹화하는 날, 그 전날, 미국에서 좀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인태 사령관, 이 사람이, 사무엘 파파로 제독인데, 미해군 제독입니다. 그 관련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12월 7일에 이제 미국의 그 레이건 국방 포럼이라고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네, 유명하죠. 네, 그 이름을 딴 이제 포럼이 있는데 12월 7일 미국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북한이 아무 대가 없이 참전하기로 결정을 한 거다. 물론 이건 좀
좀 반신반의하지만 근데 이제 네네. 이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못 믿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이 아무런 요청 없이 러시아에 군인을 제공했으며 파병을 제한했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이 그럼 반대급부로 뭘 러시아가 줄 거냐 이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파파로 사령관이 얘기한 게 러시아 이제 북한의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미그 29 전투기와 수호 27 전투기를 보내기로 합의했다. 대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지금 보니까 지금 뭐 북러 간에 여러 가지 조약도 서명을 했지만 이거에 맞춰서 북한에 이제 전투기 제공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그 29나 SU 27은 뭐 보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최신 전투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군에서 점점 이제 도태되는 전투기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거를 북한에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식까지 지금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 파파로 제독이 좀 우려하는 게 뭐였냐면 이건 뭐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뭐 탄도미사일 기술 특히 이제 재진입 관련된 기술, ICBM 관련된 거 그리고 잠수함 기술 및 방공 시스템들도 포함이 될 것 같다. 이건 조금 놀란 게 미국의 이 인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군의 최고 책임자가 한 3가지 정도 얘기한 거죠. 대가 없이 갔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러시아 군의 전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술 지원이나 무기 지원이 더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보니까 좀 뭔가 그동안 우리가 언급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좀 현실화돼 가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푸틴도 이 트럼프가 제안한 휴전안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이거 갑자기 전세가 좀 급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뭐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선이 안 풀리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러시아도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시리아 무너진 게 이게 굉장히 큰 지금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사드를 위해서 러시아가 시리아에 러시아 군도 파병했고 무기 지원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다 이제 물거품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은 뜻대로 안 풀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자꾸 뭐 종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킬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전도 종전을 못 시켰는데. 그렇잖아요. 바이든이 종전시킨 거 아니에요. 병력을 빼버렸죠, 뭐 사실. 병력을 뭘 했지만 자기 집권했을 때도 아프간도 정리를 못한 사람인데 그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러 제재 통해서 유럽 은행 등에 왜 그 러시아 자산들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들을 빼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무기를 사주거나 아니면은 뭐 그 돈을 직접 줘서 무기를 만들게 하거나. 지금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언론 기사도 몇 번 나왔지만 유럽이 제재로 지금 갖고 있는 러시아 자산들을 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전쟁을 한 2년, 3년 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그 실탄이 많군요. 네. 물론 이제 미국이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카드로 무기 지원을 끊어버려도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들고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로는 현재 전선에서 멈추자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럼 이게 양측 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현재 전선에서 멈춘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군사 분계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완충 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며칠에 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쩌면 이것 때문에라도 전쟁이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1, 2년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더해서 유럽도 지금 이제 트럼프 눈치를 보지만 1기 때 한번 당해본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이 터졌고, 이제 유럽도 각성은 하고 있어요. 지금 막 트럼프가 국방비 4% 이상 막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 쓸 준비는 돼 있어요, 지금 다.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말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이 잘못 끝나면 다 아실 거예요. 영국의 체인벌린이 그 독일하고 히틀러와 협상해가지고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잖아요. 그 공포가 있어요, 지금 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다음은 차례는 우리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최근에 11월에 독일 군이 오퍼레이션 도이칠란드라는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계획의 핵심은 뭐냐? 29년에 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제가 나와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퍼레이션 도이칠란드 핵심은 그거예요. 물론 그 내용에는 담겨있죠. 그게 한 1000페이지 됩니다. 그 내용에는 없어요. 근데 슈피게이나 독일의 이런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이걸 만든 이유가 29년 푸틴이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잘 보면, 그러니까 옛날 냉전 시절에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사가 한미연합훈련 뭐 이런 연습을 진행하는 거 보면 전시에 타임테이블을 놓고 병력을 어디에 전개하고 뭐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나토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오퍼레이션 도이칠란드는 그걸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이 나토 및 미국에서 증원되는 한 80만 명 되는 병력을 전선으로 빠르게 보내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군수물자, 고속도로나 철도 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전차나 장갑차가 교량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교량이 그걸 버틸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잘못된 휴전을 하면 제2의 이 유럽 나라들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만약에 잘못 종전하면 얻어가는 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사실 며칠 전에 제가 군부대 가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군부대 강연이 있어서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종전이 되더라도 저는 북한 군인들이 상당 기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러시아군이 군사력을 회복하려면 한 4,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전사상자만 뭐 우크라이나 측 발표 따르면 한 70만 명이 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한 30만 명 이상 전사상자 발생했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재복구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이제 박살난 무기들 보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전투 병력이지만 북한군 뭐 다시 복구하는데 노동자로 쓰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종전이 되더라도 저는 한 3, 4년은 러시아에 남아있지 않을까. 사실 그 부분은 유럽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유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단기간에 저 병력들이 가진 않을 것 같다. 지금 이제 러시아 군 상황이 워낙 지금 심각하니까. 그렇죠. 네. 병력 손실이 가장 크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뭐 지금 12,000명, 15,000명 얘기하지만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일종의 이제 지금 공백인 러시아 군의 역할을 뭔가 이제 채워주는 그런 것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 시리아 때문에 푸틴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 경제도 상당히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 전시 상황이어서 어떻게 버텼는데 뭐 내부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 6개월 뭐 지나면 진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문제가 전쟁을 하면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몰랐다. 이제 러시아도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사실상 제재로 해서 막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버터가 부족한 상황도 생기고, 그러니까 일반 식료품, 그다음에 지금 무기 만드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방에서 반도체 이런 게
제재를 정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회적으로 지금 들여오고 있는 나라들이 보면 인도, 중국.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아마 서방 세계가 종전에 만약에 종전 협상과 관련돼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꺼내들 수가 있어요. 인도나 중국에 대해서 하지 마라. 라고 그런 또 카드를 꺼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로만 보면 현전선에서 멈춰라. 근데 이거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어쩌면 잘못되면 저게 말로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전쟁을 멈추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잠시 좀 쉬자. 그래서 체력을 비축하자. 이런 용도로 휴전을 하거나 종전을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속임수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러시아는 전쟁을 멈출 수 없다,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면 그건 폴란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리투아니아나 에스토니아 그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는 전쟁이 계속 된다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쟁을 끝냈어. 또는 최소한 미국은 이제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제스처는 확실하게 취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지만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지원은 안 해, 더 이상. 너희들한테 무기 원조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입장은 분명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과연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영구적으로?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토의 입장에서도, 나토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넘겨줄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와 맞붙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다른 데로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아마 제일 그 입장이 확실한 데는 폴란드일 테고, 네. 폴란드, 핀란드, 그리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뭐 그쪽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는 제발 우크라이나가 계속 버텨주기를 원할 거예요. 계속 러시아와 싸워주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자기가 타겟일 테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트럼프가 나토 바로 탈퇴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토를 탈퇴를 하면은 나토는 정말 방위비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대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시키고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렇죠. 트럼프가 나토를 탈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나토 회원국들,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은 지금보다 최소한 한 50%, 심지어 트럼프 얘기로는 GDP의 5%까지 늘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지금 그들이 원래, 나토 회원국들이 원래 하겠다라고 하는 게 2%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3%로 올려라라고 요구를 하다가 이제는 5%까지 올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5%까지 올리면은요, 그러면 유럽 나라들 다 망하라는 소리예요. 예. 그건 뭐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거지 국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이제 복지는 포기를 하고. 복지는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실업수당, 무슨 뭐 노령수당 이런 거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 그러면 뭐 돈을 찍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유로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 쉽게 찍어지는 돈도 아니고. 아니죠, 사실. 예, 네. 예, 자기 나라가 마음대로 찍는 돈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토 국가들은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거죠. 왜? 러시아한테 지배당하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 그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나토 국가들도 트럼프가 탈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이미 그런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군비를 많이 쓰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예요. 폴란드, 영국, 뭐 그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네.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그야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네. 야, 나까지 해야 되냐 이제 뭐 그런 입장인데 거기도 계속 압력을 받겠죠. 예, 왜냐하면 회원국이니까 너희도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도와줄 거 아니야. 계속 요구를 하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2%도 안 되는 군사비 지출을 하면 트럼프한테 계속 눈총을 받을 테고, 그런 나라들. 쟤네들 봐라,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군비 증강이 이루어질 텐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래서 폴란드 같은 나라가 오죽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우스 코리아에 와서 무기를 사가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나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다. 그거는 분명하니까. 네. 그래서 고민이 깊은 거죠.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네. 예. 거기다 군사비 지출까지 지금보다 예를 들어 한 2배 정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보통 일 아닌 겁니다. 자기들이 그걸 다 생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다 돈 드는 일이잖아요. 예. 그 참 정말 그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푸틴이 좀 포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푸틴이 포기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예. 그래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주 나쁘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네, 네. 우크라이나에 미국 민주당이 돈을 왕창 내주는데 뭐 그 돈이 거기서 돈 세탁돼 가지고 다시 미국 의회로 온다라고 아, 진짜요? 또 트럼프 주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바이든 아들이 헌터 바이든인데 그 친구가 우크라이나 정유회사에 무슨 뭐 이사인가 뭔가 그래요. 아, 되게 밀접하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네. 몇백만 불씩 받아요, 돈을. 그 사람은 석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젤렌스키가 억만장자입니다. 젤렌스키가 억만장자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억 될 겁니다. 한국 돈으로. 그럼 전쟁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이유도 약간 뭐 돈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석할 때 아주 가장 틀린 그게 뭐냐면은 깡패 푸틴이 착한 젤렌스키를 때렸다. 맞아요. 약간 그런 구도죠. 선과 악의 그렇게 그런 구도로 보는데 보죠. 그게 아니라 강한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때렸다라고 봐야지 그때부터 분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 국내 정치를 보면은 그 나라는 정말 실패한 나라예요. 유럽에서 땅은 2배로 넓은데 2배, 러시아 다음으로 제일 넓은 나라입니다. 네. 근데 유럽에서 꼴등에서 2번째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로부터 독립할 때, 소련 망할 때 우크라이나에 탱크가 6,000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2,000대가 있었는데 진짜 많았네요. 재작년 침략당할 때 구르는 탱크 200대, 뜨는 비행기 100대. 하도 정치가들이 부패하고 국가 안보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정치가들이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코미디언을 국민들이 뽑은 겁니다. 젤렌스키. 하긴 코미디언 출신이니까요. 젤렌스키가. 그래서 뽑은 거구나. 그 나라의 병사들, 사병들의 평균 연령이 43살입니다. 나는 그걸 보고 이거는 국가로서 이제 실패 국가다. 그리고 그러니까 감자처럼 생긴 나라예요. 이렇게 남한의 6배 네. 땅 넓이가. 네. 근데 그 중에서 인구의 17%가 러시아인입니다. 그 러시아는 달라는 거예요. 그 땅 그만큼 주고 그 사람들은 러시아 시민권 주겠다고. 땅 내놓으라고. 키신저가 이제 죽었지만은 키신저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러시아한테 땅 일부를 내놓고 그리고 거기서 국경을 바꾸고 전쟁을 끝내라. 이거는 끝까지 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그 미국도 그 전쟁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질질 끌 수는 있죠. 뭐 러시아도 많이 죽고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많이 죽고 심지어 지금 북한 군인들도 죽고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보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 이거지. 그 목적이 뭔데 도대체.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가 정말 서구의 보루다. 웨스턴 시빌리제이션, 서구 문명의 보루다. 뭐 그것도 또 아니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 불필요한 전쟁이고, 그러니까 그 미국 공화당은 민주당이 우크라이나를 모니 런더링, 돈 세탁 기계로 쓰고 있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사실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명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겉으로는 약간 뭐 선의 그런 입장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네. 이익이 아니라 도덕으로 싸우는 거죠. 기준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현실주의 정치가들은 월남에서 싸울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거기 미국의 이익이 뭔데?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네네. 나중에 월맹이 그 호지명이가 공산주의자이기보다는 민족주의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황급히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정책이 맞았고. 근데 지금 전쟁 초기에 젤렌스키가 하도 러시아 비행기가 폭격을 한다니까 하늘을 막아달라고 나토하고 미국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늘을 막아주는 게 노 플라이 존이라고 그래요. 나토 공군사령관이 그거는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와서 미국한테 호소하니까 그 미국에 지금은 이제 사람이 달라졌지만은 젠 사키라는 사람이 백악관 대변인이었는데 그 젤렌스키의 호소는 참 애가 타지만은 우리가 그걸 해주려면은 우리 전투기가 가서 러시아 전투기랑 싸워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3차 대전에는 흥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3차 대전을 하겠다고 각오를 해야지 거기서 이길 수 있는데 3차 대전은 흥미가 없다고 아직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게 뭐야 왜 사람만 죽고 돈만 없어져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다 하더라도 나토 입장에서는 그래도 명분이 있었던 건가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전쟁 지금 자체가. 거기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꼬이는데 네. 혹시 그 지난 여름에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 기억나세요? 네. 그때 바이든의 부인이 그 올림픽 퍼포먼스를 극찬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고. 트럼프는 이게 서구 문명이 이제 끝났구나. 이게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이 끝났구나라고. 그러니까 둘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트럼프는 이건 뭐 제가 조금 좀 과감하게 넘겨짚으면은 네. 차라리 그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의 후계자가 러시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나 독일보다. 영국 같은데 교회 없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회교도 이슬람이 더 많고 더 많지는 않은데 이슬람의 힘이 더 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서구 문명을 지키는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을 지키는 게 누구야? 거기서 의심이 가니까 나 나토에서 나올 거야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 밸류를 지켜야 되지. 네네. 가치관이라든지. 그렇지. 원래. 네. 그래도 그 푸틴은 그래도 밥 먹을 때 아멘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기도하고. 네. 거기는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긴 하죠. 러시아가. 네.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지금 복잡하게 고려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러우 전쟁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의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착각이다. 그건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니죠. 그리고 뭐 이제 나는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현실주의에 속하고 현실주의에서도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에 속하는데 네. 공격적 현실주의를 창시한 미국 교수가 미어샤이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네네. 미어샤이머는 전쟁이라는 게 한참 전에 왜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건드리는 거야? 전쟁 날라고 그러는 거야? 뭐야? 그 건드리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건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원래 약속을 했습니다. 그 러시아가 망할 때 여기 그 동부 유럽 국가들을 다 독립시켜주면서 해방시켜주면서 약속이 나토에 가입시키지 말 것. 근데 이 서방 전쟁이 다 접수를 해버렸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까지 오는 건 내가 못 참겠답니다. 러시아가. 사실 미국 학자들이 이미 저거 건드리면 이건 필경 전쟁이다. 알면서도 사실 그렇게 건드린 근데 측면이 있는 그거 거네요. 또 사실. 재밌는 네. 거는 네. 전쟁 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몇십만이. 그런데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저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때려도 돼 그런 소리 아니에요?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려면은
러시아가 건드리면 미군이 가서 막을 겁니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아마 러시아가 찝찝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나중에 한번 방송 찾아보세요.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라도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전쟁을 해도 된다는 소리네 라고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저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네. 그리고 러시아가 분명히 쳐들어갈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저도 어디에 나가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지켜주려면은 누가 건드리면은 내가 가서 캘리포니아라고 생각하고 싸울 거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공격받으면 캘리포니아를 지키듯이 지키겠습니다.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해줘야지 전쟁이 방지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어쨌거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반대하지만 나토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방법으로 뭐 휴전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잘 이루어질까요? 이것도 이제 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네. 나토군에 미군이 포함되면 러시아가 죽어도 반대할 겁니다. 나토군에 뭐 그냥 폴란드군이라든가 뭐 약한 나라 군대가 들어가면 혹시 몰라도 나토의 대표가 미국 아니에요. 그렇죠. 뭐 유럽하고 뭐 북대서양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행 과정을 봐야 되겠죠. 미군이 들어가는 나토군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군이 러시아 국경선에 와 있다는 걸 어떻게 러시아가 받아들이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런 카드는 내미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네요.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와 있지 않으면 또 어떻게 보장이 되겠어요? 뭐 하약한 꼬마들 많이 있어봤자지. 이름만 나토지. 그러니까 지금 러브 전쟁이 네. 지금 사실 우리 국내에서 이슈는 사실 사라져 버렸고 그냥.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이게. 그래요? 시리아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맞아요. 아사드가 지금 러시아로 도망갔잖아요. 50년 만에 이제 독재 정권 붕괴됐다 그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나마 중동에서 가장 밀접한 뭐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랑 네. 시리아랑, 네. 러시아의 핵심적인 동맹국이었거든요. 중동에서. 네. 시리아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시리아가 하는 역할이 몇 가지 있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네네. 그 몇 가지 역할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중동에 유일하게 러시아군이 가 있는 데가 시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또 한 가지로는 시리아를 일종의 허브로 해서 아프리카 쪽에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리아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도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쿠르스크도 지금 잘 보시면 러시아군이 계속 진격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절반 60% 정도는 우크라이나군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르스크 영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쳐들어갔던 영토 가운데 60%는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다른 전선에서도 지금 계속 러시아군이 계속 이제 병력을 갈아 넣으면서 하는데 생각보다 진전이 없어요, 지금.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이 좀 상황이 다급해지긴 했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북한군 투입이 12월 초면 뭐 빠르면 11월 말 뭐 전에 나와서는 또 11월 초가 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거짓말쟁이가 돼버렸는데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투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들어간 애들을 보니 죽어 나갔고 그 이제 쿠르스크에서 보면은 이제 러시아 공수군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병 여단 그쪽으로 정예 부대들을 계속 밀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 몇몇 영상들을 보면 좀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희생이 좀 뭐 막대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하루에 1000명씩 지금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인데 마침 제가 오늘 녹화하는 날 그 전날 그 미국에서 좀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미 지금 어떻게 보면 인태 사령관 이 사람이 사무엘 파파로 제독인데 미해군 제독입니다.
그 관련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12월 7일에 이제 미국의 그 레이건 국방 포럼이라고,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네네, 유명하죠. 네, 그 이름을 딴 이제 포럼이 있는데, 12월 7일 미국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북한이 아무 대가 없이 참전하기로 결정을 한 거다. 물론 이건 좀 반신반의하지만, 근데 이제 네네. 이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못 믿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이 아무런 요청 없이 러시아에 군인을 제공했으며 파병을 제한했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이 그럼 반대급부로 뭘 러시아가 줄 거냐, 이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파파로 사령관이 얘기한 게, 이제 북한의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미그 29 전투기와 수호 27 전투기를 보내기로 합의했다. 대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지금 보니까 지금 뭐 북러 간에 여러 가지 조약도 서명을 했지만 이거에 맞춰서 북한에 이제 전투기 제공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그 29나 SU 27은 뭐 보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최신 전투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군에서 점점 이제 도태되는 전투기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거를 북한에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식까지 지금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 파파로 제독이 좀 우려하는 게 뭐였냐면, 이건 뭐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뭐 탄도미사일 기술, 특히 이제 재진입 관련된 기술, ICBM 관련된 거, 그리고 잠수함 기술 및 방공 시스템들도 포함이 될 것 같다. 이건 조금 놀란 게, 미국의 이 인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군의 최고 책임자가 한 3가지 정도 얘기한 거죠. 대가 없이 갔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러시아군의 전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술 지원이나 무기 지원이 더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보니까 좀 뭔가 그동안 우리가 언급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좀 현실화돼 가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푸틴도 이 트럼프가 제안한 휴전안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이거 갑자기 전세가 좀 급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뭐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선이 안 풀리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러시아도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시리아에 무너진 게 이게 굉장히 큰 지금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사드를 위해서 러시아가 시리아에 러시아 군도 파병했고 무기 지원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다 이제 물거품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은 뜻대로 안 풀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자꾸 뭐 종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우크라이나전을 종전시킬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전도 종전을 못 시켰는데. 그렇잖아요. 바이든이 종전시킨 거 아니에요. 그 병력을 빼버렸죠, 뭐 사실. 병력을 뭘 했지만 자기 집권했을 때도 아프간도 정리를 못한 사람인데, 그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러 제재 통해서 유럽 은행 등에 왜 그 러시아 자산들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들을 빼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무기를 사주거나 아니면은 뭐 그 돈을 직접 줘서 무기를 만들게 하거나. 지금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물론 언론 기사도 몇 번 나왔지만 유럽이 제재로 지금 갖고 있는 러시아 자산들을 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전쟁을 한 2년, 3년 더 할 수 있다 그래요. 생각보다 그 실탄이 많군요. 네. 물론 이제 미국이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카드로 무기 지원을 끊어버려도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들고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로는 현재 전선에서 멈추자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럼 이게 양측 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현재 전선에서 멈춘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군사 분계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완충 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며칠에 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쩌면 이것 때문에라도 전쟁이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1, 2년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더해서 유럽도 지금 이제 트럼프 눈치를 보지만 1기 때 한번 당해본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이 터졌고 이제 유럽도 각성은 하고 있어요. 지금 막 트럼프가 국방비 4% 이상 막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 쓸 준비는 돼 있어요, 지금 다.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말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이 잘못 끝나면 다 아실 거예요. 영국의 체인벌린이 그 독일하고 히틀러와 협상해가지고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잖아요. 그 공포가 있어요, 지금 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다음 차례는 우리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최근에 11월에 독일 군이 오퍼레이션 도이칠란드라는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계획의 핵심은 뭐냐? 29년에 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제가 나와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퍼레이션 도이칠란드의 핵심은 그거예요. 물론 그 내용에는 담겨있죠. 그게 한 1000페이지 됩니다. 그 내용에는 없어요. 근데 슈피겔이나 독일의 이런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이걸 만든 이유가 29년 푸틴이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잘 보면 그러니까 옛날 냉전 시절에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사가 한미연합훈련 뭐 이런 연습을 진행하는 거 보면 전시에 타임테이블을 놓고 병력을 어디에 전개하고 뭐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나토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오퍼레이션 도이칠란드는 그걸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이 나토 및 미국에서 증원되는 한 80만 명 되는 병력을 전선으로 빠르게 보내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군수물자, 고속도로나 철도 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전차나 장갑차가 교량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교량이 그걸 버틸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잘못된 휴전을 하면 제2의 이 유럽 나라들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만약에 잘못 종전하면 얻어가는 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사실 며칠 전에 제가 군부대 가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군부대 강연이 있어서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종전이 되더라도 저는 북한 군인들이 상당 기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러시아군이 군사력을 회복하려면 한 4,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전사상자만 뭐 우크라이나 측 발표 따르면 한 70만 명이 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한 30만 명 이상 전사상자 발생했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재복구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이제 박살난 무기들 보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전투 병력이지만 북한군 뭐 다시 복구하는데 노동자로 쓰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종전이 되더라도 저는 한 3, 4년은 러시아에 남아있지 않을까. 사실 그 부분은 유럽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유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단기간에 저 병력들이 가진 않을 것 같다. 지금 이제 러시아 군 상황이 워낙 지금 심각하니까. 그렇죠. 네. 병력 손실이 가장 크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뭐 지금 12,000명, 15,000명 얘기하지만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일종의 이제 지금 공백인 러시아 군의 역할을 뭔가 이제 채워주는 그런 것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 시리아 때문에 푸틴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 경제도 상당히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뭐 전시 상황이어서 어떻게 버텼는데 뭐 내부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 6개월 뭐
지나면 진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문제가 전쟁을 하면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몰랐다. 이제 러시아도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사실상 제재로 해서 막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버터가 부족한 상황도 생기고 그러니까 일반 식료품 그다음에 지금 무기 만드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방에서 반도체 이런 게 제재를 당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회적으로 지금 들여오고 있는 나라들이 보면 인도, 중국.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아마 서방 세계가 종전에 만약에 종전 협상과 관련돼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꺼내들 수가 있어요. 인도나 중국에 대해서 하지 마라. 라고 그런 또 카드를 꺼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로만 보면 현전선에서 멈춰라. 근데 이거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어쩌면 잘못되면 저게 말로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